이어서 사설시조 볼 거고요. 22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속에 묘사된 평민 여성들의 모습이 많진 않지만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표현 수단이 한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학의 창작 계층과 향유 계층이 확대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룰 수 있는 주제도 훨씬 다양해졌다는 얘기가 지금 위에 나타나 있죠. 작품 첫 번째부터 볼게요. 굉장히 애절한 시조입니다. 서방님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돈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서방님을 위해서 뭔가 사드릴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로에요, 그 저재니까 저작거리 시장이죠. 거기다가 뭘 파냐면요, 머리카락을 팔았대요. 그래서요, 배도 사고요, 감도 사고요, 유자도 사고요, 석류도 샀대요. 근데 아차차차 뭘 하나 까먹었대요. 뭐예요? 오색사탕, 우화당을 까먹었구나 이러면서 수박에 숟가락 꽂아놓고 한숨을 지고 있대요. 즉 수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박 화채를 남편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초장이고 여기가 중장이면서 이 중장이 조금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수박 화채에 넣을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거되는 애들은 비슷한 이제 속성들이 나열된다는 게 다시 한번 보이실 거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작품의 묘미랄까? 이런 부분, 이 아차차차죠. 이런 감탄사를 통해서 어때요? 또 이걸 통해서 이걸 기점으로 화자의 태도 변화가 있죠. 이 전까진 남편을 먹일 생각에 머리를 팔아서 이거저거를 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기쁨의 감정이 갑자기 한숨으로 바뀌죠.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변화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감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여성의 그 여인 화자의 당황스러운 정서, 당황스러운 이런 정서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셨다시피 사설시조는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생동감이 있다, 생생하게 표현한다 이런 이제 그 서술어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박화채 이제 다 이렇게 섞으려다가 그걸 빼먹었네. 사탕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작품 첫 번째입니다. 작품 두 번째고요.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며느리가 썼나봐요. 시어머님, 며느리 나빠, 미워서요, 벽바닥을 구르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말 그대로 며느리 시집살이에 대한 노래입니다.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말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중장이 이렇게 길거든요. 중장 보세요. 내가 빚 대신에 받은 며느리인가? 아니면 값에 돈을 주고 사온 며느리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댁 식구들의 성격을 뭐에 비해서 나오냐면 어떤 사물에 빗대서 이 사물의 특성과 관련 지어서 빗대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밤나무 썩은 등걸 같은 장까지 난 것 같이 매서우신 시아버님이래요. 일단 시아버님 나오죠. 그 다음에 볕을 쬐 쇠똥같이 대쫑거지 말라 빠진 시어머님이래요. 다 좋은 서술어가 아니죠. 3년에요. 엮은 망태예요. 송곳 뿌리처럼 뾰족하신 시누이래요. 그 다음에 당피 같은 밭에 돌피 난 것 같은 샛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이에요. 여기서의 여러분들 그 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이 이 집에서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좋은 삶이 아니에요. 이런 아들 하나 놔두고 건밭에 맺꽃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다 부정적인 걸 해놓고 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어때요? 기름진 밭에 맺꽃 같은, 즉 그러니까 여기서만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죠. 이 며느리 있죠. 그럼 나머지 이 시댁 식구들,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랑 며느리는 서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 아들까지 대조를 이루면서 그만큼의 며느리의 원망스러운 감정을 사물의 속성에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시각이구나. 그리고 이 시댁 식구들,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부정적 시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대조의 풍경을 통해서 풍자를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장 부분을 통해서 이 작품이 풍자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벽바닥을 구르지 말아라. 너무 밉다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동적인 것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해 볼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머리카락을 팔아서 수박화채 재료를 만들 만큼 이제 힘든 생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긴 머리를 잘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런 부분들이 서민 생활의 공공함,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고요. 과일을 나열해서 일상생활에 이런 사물을 나타냈다 보니 생동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차차차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정서를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요, 봉건사회라는 말을 가끔씩 좀 쓰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부장제 안에서 겪는 여성들의 서름이 훨씬 더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었고, 그러한 정서가 문학작품에 담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당연히 가정 내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과 서름을 다루는 작품은 이 작품 말고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시댁 식구들의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사설시조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활용해서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시댁 식구들과 외모의 성격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면서도 이와 대조적으로 며느리는 고운 맥것으로 묘사해서 대비를 시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집살이의 억울함, 힘듦을 호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솔하다, 즉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피지배 계층들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작품들이 바로 이제 사설시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 여성들의 가정생활은 애달팠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더 작품화 되기도 쉬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들을 나열하더라. 현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더라. 또 하나 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부과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들이 많더라. 그러한 것은 특유의 이런 해악,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죠. 즉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웃음으로 극복해 보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만큼의 삶의 애환, 힘듦, 고달픔 이런 게 느껴진 작품 속에서도 느껴지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4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조선 후기에 여성에 대한 억압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이 방금 보셨던 작품들과 앞으로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5쪽이고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창문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발한 창의적인 표현을 한 사설 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어 있냐면 사물이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자신의 감정을 그냥 나는 슬퍼, 기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표현의 수단을 동원을 했을 때 이 화자의 정서를 어때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 주된 장르가 시가 현대시 장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표현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작품 첫 번째를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창을 내고 싶대요. 보세요.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요. 가시리,
나를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그 보시면 약간 AA, BA 구조 이런 형식을 취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싶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인 거고요. 뒤에 부분 보면 알겠지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여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이라는 것이 화자의 뭔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어떤 통로로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매개체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중장에서는 창문을 나열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그러면서 이따금 답답하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과장된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사설시조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렇게 과장과 해학적인 기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삶이 힘들다. 현실이 고통이고 삶에 슬픔이 많다. 이런 것들을 그냥은 놔둘 수는 없고, 이런 것을 웃음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 조상들의 이런 삶의 그런 정서의 맥락이 작품을 통해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 볼게요. 한숨이에요. 얘도 지금 의인화가 된 거죠. 그리고 한숨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힘들 때 내는 거긴 한데 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뭐가 되냐면 의인화도 시키지만 이런 삶의 힘듦, 시름 이런 것들이 청각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청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붙일 수 있죠. 형상화라는 말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랑, 기쁨, 슬픔 이런 감정은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잡거나 할 수 없는 추상적이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느껴지게끔 구체화, 형상화를 시키는 거죠.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나열을 합니다. 이거 저거로 문단속을 엄청 했대요.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그 틈으로 들어왔냐 이거죠. 여기서도 보이네요. 2인칭 니은다 음은요. 그쵸? 자, 여기서 엄청 나열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어인지 넣은 날이면요. 잠이 못 들어간대요. 그쵸? 한숨이 나온 상태는 뭔가 마음이 안 좋은 상태겠죠. 시름에 빠진 상태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의인화를 하더라라는 시조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26쪽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화자는 중장의 핵심이에요. 사설시조는 창을 만든 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조를 열거하고 있으면서요. 그만큼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은 만큼 삶의 고단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창이라는 것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막아도 어디선가 알고 한숨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숨은 청자로 의인화해서 말을 건네는 대상이 되어 있고, 한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추상적인 시름이나 근심이나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아도 한숨이 계속 들어온다는 표현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애환, 근심, 시름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구전에 대한 형태가 되다 보니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 이런 것들이 다른 작품에 쓰였던 작품 이것이 유명한 구조는 또 이 작품에도 쓰이고 변형 약간은 바뀌어서도 쓰이더라 라는 겁니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말이 해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악의 단어에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해악성이라는 게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발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해악이라는 방식이 유난히 우리 문학 작품에서 쓰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낙천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기본적인 현명한 이런 정신적인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또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자, 고대 황조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지금도 저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자, 볼게요. 님이요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요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님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집에 중문, 그 다음에 밖에 대문 나가서요 지방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막 손을 이마에 대면서, 뭐 저희가 왜 이렇게 멀리 볼 때 이렇게 되잖아요. 하면서 언제 오시나 하면서 건넌산도 보고 막 이랬대요. 그랬는데 문득 뭐가 보였대요? 검으면서 희어 보이는 것들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임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버선도 막 벗어가지고 품에 품고요, 신도 벗어서 막 손에 쥐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만지만, 지방, 천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님인 줄 알고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달려가는 이런 모양을 이제 얘기하는 의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진데, 질척한데, 물에 젖은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요. 막 머렁투땅해서요. 지금 머렁투땅은 뭐냐면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급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의태어가 하나만 써져 있는 게 아니까 얘도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딱 훑어봤더니요. 뭐래요? 추출이 3대였대요. 3대라는 애가 보면은 좀 키가 크게 자라요. 갈대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좀 키가 큰 갈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가 있었대요. 즉 뭐예요? 거머인뜩 있었던 애의 정체는 바로 기다리고 사랑했던 임이 아니라 추출이 3대였다는 거죠. 착각의 대상이었던 거죠. 얄밉게도 나를 속였대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 본 건데 얘한테 이제 탓을 하는 거죠. 못 쳐라. 그러니까 뭐 아서라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아서라. 밤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요 남을 웃길 뻔했대요. 그러니까 남의 비웃음을 살 뻔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굉장히 해학적이면서 진솔한 솔직한 표현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태어나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행동을 굉장히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설시조의 매력이고,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작품 두 번째 보시면은요, 왜 너는 못 오네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네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너가 나한테 오는 길에요, 무쇠로요, 무쇠도 무쇠지만 성을 쌓고요, 성 안에요 뭘 쌓는데요? 담을 쌓고요, 담 안에 집을 짓고요, 집 안에는요 뒤주를 놓아서, 뒤주는 이제 왜 사도세자가 뭐 뒤주에서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뒤주 이렇게 이제 큰 나무 상자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심지어 거기 안에 네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또 괴를 놓고요, 괴 안에다가 다시 너를 몸을 꽁꽁 결박해서 묶고요, 그 다음에 그 괴 겉에다가요 자물쇠를 걸어놨네요. 외걸쇠 자물쇠를 걸어놨네요. 누가 그렇게 잠가놨길래 너는 나를 보러 오지 않느냐, 이런 거죠. 즉 뭐예요? 장애물을 나열 열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큰 것에서 작은 것의 순위이긴 해요.
한 달이 30날이나 되는데요. 나를 보러 오는 단 하루도 없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그 규현과 보는 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작품 세 번째 볼게요. 작품 두 번째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오지 않은 이유를 중장에서 이미 사실은 뭐 못 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지 않는 이유죠. 이유를 추측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나열 열거는 뭐 저희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무엇 안에 무엇 안에 무엇 이런 식이죠. 연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다음에 과장,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중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이미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원래 이유인데 마치 여기에는 뭐예요? 이미 구속된 것 같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를 보러 못 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작품 볼게요. 자, 개가 대상이에요. 근데 얘는 예꾸준.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아닌데 이미 오지 않는 책임을 얘한테 책임을 뭔가 전가하는 느낌입니다.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더라도 요괴처럼 얄밉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화자 입장에선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미우님 오면요 꼬리를 막 회회친대요. 그러니까 왜 꼬리를 막 그 강아지가 흔들면은 굉장히 반가울 때 치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 반겨서요 막 내닫는데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우님이 오면요 뒷발을요 막 바둥거리면서요 누르랑 나랑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캉캉 짖어가지고요 돌아가게 만든대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고우님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밥이 쉬어서요 그릇 엄청나게 남아도요 너 먹이겠어? 안 먹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지 않는 것을 개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해학적인 이런 시조를 세 편을 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이미 온다 그래서 반갑고 급한 마음에 마중을 나갔지만 실망하는 상황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서가 설렘, 반가움, 멋쩍음이죠. 이미 온다고 해서 설레고 이민 줄 알고 막 뛰어가니까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 이미 아니었다. 멋쩍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자가 급히 이제 달려가는 모습 있죠. 이런 분들이 의태어니까 음성 상징어 안에는 의태어랑 의성어랑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게 나열되면서 생동감 있게 제시되더라.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지금 저희가 사설시조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실망의 감정을 나름 낙천적으로 극복하고 있더라. 밤이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낮이었으면 얼마나 묵격했어. 그죠? 자, 작품 두 번째 볼게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요.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나름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장애물들을 부피와 무게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하면서 나름 이미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죠. 자, 그렇지만 본인도 알아요. 뭐래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죠. 왜? 한 달이 30날인데 하루도 안 와요. 구체적인 시간 언급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망과 탄식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거죠. 이것도 해학적인 감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학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게 사랑하는 이미 오지 않은 상황이든 어떤 현실적인 뭔가 고난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이런 화자에게 처한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웃음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낙천적인 태도가 보일 때 해학적이다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개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얘도 뭐 해학적이죠. 자, 개를 마치 그리운 힘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갈등, 이면적인
이면적인 갈등은 뭡니까? 원래는 그냥 화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임을 보러. 그쵸? 그런데 마치 강아지 때문에 사랑하는 임이 못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오히려 개에게 뒤집어 씌운다. 원망을 전가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전가는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0쪽 보시면은 해악성이라는 것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뭐예요? 관용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는. 그래, 애틋하면서 간절하면서 이런 말 있죠. 굉장히 해악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보기 작품이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음에는 보기로 찢어져서 각각의 이제 보기화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2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뚜라미, 그 다음에 기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귀뚜라미는 이제 바로 첫 번째 작품부터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귀뚜라미 또는 귀뚜라미라고도 나오고요. 실술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종종 나오는데, 귀뚜라미는 어떤 계절과 호응해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추 나오죠. 즉 가을입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랑 가을을 호응하는 소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가 우는 시각이 보통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 이별이든 실연이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깊어지는 때가 바로 낮보다는 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밤에 우는 애들은 특히나 뭔가 화자의 시름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같이 더 나오기가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님을 그리워한대요. 상사몽, 서로 사랑하고 뭔가 그리워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몽, 꿈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귀뚜라미에 넋이됐나 보대요. 그래서요, 추야장. 가을 밤인데 너무 길대요. 그런 깊은 밤에요, 님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님이 머무시는 방 근처에 귀뚜라미에 넋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술,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밤이란 소재랑 어울리면서 잠시 잠을 깨워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작품 두 번째도 귓돌인데요. 얘 귀뚜라미입니다. 귓돌이 저 귓돌이 얘는 아예 대놓고 뭐라 그래요? 에어프다래요. 불쌍하대요. 자, 귀뚜라미는 그냥 밤에 울어요. 얘가 불쌍하게 들려요. 얘가 슬프게 들려요. 그거는 다 시적 화자의 감정인 거죠. 어인귀돌이 지는 달. 달이 지고요. 이 밤새는 그 시간에 깊은 밤인 거죠. 깊은 밤이에요. 긴 소리, 짧은 소리. 너 계속 왜 우냐 이거죠. 소리. 소리하면 저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청각적 심상이다 이런 말들은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죠. 절절히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린대요? 슬프대요. 그쵸. 감정이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정이입입니다. 왜요? 뒤에 봐보세요. 자기 혼자 울어내어서요. 사창은요. 사창 무슨 매창 뭐 옥창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건 뭐냐? 아, 여인이 거처하는 방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인이 거처하는 방인데 뭐래요? 살뜰이도 이게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는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원래는 뭐예요? 내가 겨우 이미 없어서 잠이 들었는데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요. 잠이 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얄밉게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내가 얘 때문에 잠이 깼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두래요. 뭐, 제 비로, 너 비로 조그만 동물이지만 나 어차피 의미 없이 혼자 있는데 이렇게 혼자 의미 없이 혼자 있는 이런 외로움, 적적함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밖에 없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와 나는 둘 다 슬프고 외롭다. 그걸 우리가 공유하는 존재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초장하고요.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서로 슬픔과 가여움을 느낄 수 있는 동병상련의 대상입니다. 귀뚜라미가요. 그런데 중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잠을 깨우는 원망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군. 한 작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 다르게도 의미가 될 수 있겠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기러기 나와요. 청천에요. 떠서 그냥 가고 있어요. 기러기는. 근데 물고 가고 있고요. 하필 그냥 기러기가 아니고 외기러기예요. 저희가 저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작가가 시적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강가에 나가요. 그냥 배가 떠 있다고 해도 되죠. 근데 빈배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러기 보고 외기러기래요. 이렇게만 시작해도 여러분들 거의 정서 나오죠. 외로움이에요. 외기러기가 날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래요. 한양성내에 잠깐 들러가지고요.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고 꼭 말을 해주래요. 자, 외쳐서 큰 소리로 못 듣지 않게 이미 말해주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월황혼, 그러니까 달이 뜬 그 황혼 저녁이에요. 가는데 정막 공규입니다. 정막한 빈 방인데 사실 이 규가 여인이 거처하는 방 그 규방할 때 규자예요.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정막한 뭔가 정막이라는 건 저희가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정막한 곳에 던져지듯 홀려 있는데요. 홀려 앉아있는 이만테요. 내가 그리워서 차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미 그리워서 임을 못 봐서 너무 그리워서 살 수 없을 거라고 부디 꼭 말을 전해주래요. 여기까지 지금 얘가 얘기했죠. 나 이 내용 얘기해줘. 기러기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러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님보로 바빠. 바삐 가는 길이야. 전할동 말동 한다는 거죠. 즉 기러기가 대답했어요. 대답했는데 대답의 내용이 딱히 부정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나 전해줄지 안 전해줄지 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러기는 임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작품 해설 볼게요. 첫 번째 작품 귀뚜라미의 넋이 되어서라도 임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죠. 잠든 임의 귓가에 시끄럽게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려줘서요. 깨우고 싶은 마음,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임에 대한 가벼운 원망 정도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잠을 자면서 깨우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고 잠 쿨쿨 자는 임 좀 깨워줄래? 뭐 이 정도인 거죠. 2번. 너도 슬퍼서 우는 것이냐? 감정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어요. 잠이 깼어요. 귀뚜라미 역시도 뭔가 나처럼 누군가 이별해서 밤새도록 우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얘기했대요. 너도 슬프구나. 나도 슬픈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도 있어요. 옅은 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미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드니까 옅은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잠마저 깨우다니 하면서 약간 얄미운 원망의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원망의 감정도 표현했지만 어찌됐든 귀뚜라미를 보면서 너와 나는 같은 감정, 너도 슬프구나, 나도 슬픈데 라고 끝나는 작품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작품 보시면요. 대화체죠. 물어봐요. 기러기야, 나 이렇게 해서 임한테 소식 좀 전해줄래? 했더니 아니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러기는 화자에게 기대감, 실망감을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기러기 때문에 좌절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리움, 간절함, 슬픔 뭐 이런 감정들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기러기의 의지를 하더라도 임에게 나의 소식을 나의 그리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심정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귀뚜라미, 기러기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여성 화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인 남편이나 뭐 이렇게 남성인 화자 이제 이미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뭔가 가상의 이런 대상을 통해서 임과 뭔가 화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마음속으로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런 소재들이 귀뚜라미와 기러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변상련, 너도 외롭구나, 나도 슬픈데 뭐 이런 내용,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전혀 자신의 처지와 반대인 다른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비극성, 슬픔 이런 것을 심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 자체가 뭔가 애절하고 처량한 이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귀뚜라미가 다른 작품들에서도 꽤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34쪽이고요. 사랑을 과장되게 표현했다라는 걸로 두 개를 묶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데요. 매일 막 쫓기고 있는 까토리의 마음이 어떠네요. 까토리의 마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장이가 굉장히 이제 막 길어집니다. 자, 보시면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성 실은 배가 있는데 노도 잃고, 그러니까 배를 저을 수도 없고 닷도 잃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꺼지고. 자, 보세요. 자, 배의 사공에게 배가 지금 여기저기 망가졌는데 심지어 폭풍까지 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가치 노을이라는 게 폭풍을 뭔가 예고하는 저녁 노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시면 폭풍까지 올 것 같대요. 안 그래도 배가 고장 났는데 그 상태에서 뭘 만났대요? 심지어 수적, 해적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 도사공의 마음과, 자, 그러니까 까토리, 그 다음에 도사공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장이 굉장히 긴데 어때요? 기본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면서 점차 예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점층법과 그 다음에 과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이 확 길어지죠. 사설 시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엊그제 여인, 엊그제 님과 헤어진 내 맘.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 물어보는 거 아니죠?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슬퍼져. 즉, 자신의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이렇게 길게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이에요. 자, 고개가 있는데 어떤 고개래요? 너무 높아서 바람도 쉬어야 된대요.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래요. 즉, 이 고개라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개를요, 어떤 또 고개냐면요, 사는 산매, 그러니까 매도, 높이 잘 나는 매들도 지금 다 맵니다. 이런 보라매도요, 다 쉬어넘는 고봉, 높은 봉우리에 막 보세요. 봉우리에 그 다음에 령의 고개래요. 근데 이런 고개를요, 그 너머에 이미 왔다고 하면요,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열거되고요, 과장되고 있죠. 그만큼 고기가 높음을 강조하면서 님이 왔을 때 나는 그걸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 즉, 나는 그만큼 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과장하는 작품들을 간단히 두 개를 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제일 슬픈 애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까투리와 도사공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 늘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애들이 어떤 상황에 받았어요? 극단적 위험한 상황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은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쵸? 자, 2번. 자, 보세요. 의인, 점층, 과장 이런 걸 사용하면서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고개라도 그 너머 이미 왔다 그러면 자신은 단숨에 넘을 수 있다고 허풍을 떨죠. 그만큼 뭐냐? 임에 대한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물 과장해서 난 금방 넘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해악을 통해서 슬픔, 그리움, 힘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설명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고 아시다시피 어때요? 대부분 사설 시조는 중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열거되면서 실제로도 그 작품의 분량이 확 늘어나죠. 그러면 그만큼 그 장면들이 나열하고 열거되면서 상세하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뭐랑 연결시키냐? 판소리 사설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사설 시조,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둘 다 문학의 이제 향유층들이 서민 계층, 피지배 계층이 일반 백성 계층들이 들어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판소리 사설에서 어떤 특정 장면을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이제 길게 느리는 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건 또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판소리로 넘어가면 판소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어떤 대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좋아하는. 그럼 그 대목을 일부러 더 길게 부연하고 해서 느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판소리는 장면의 극대화, 길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장어하게 열거시켜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해학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37쪽이고요. 얘도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이죠. 작품 첫 번째 보시면요. 꿈에 다는 길에요. 자취가 났으면요. 님의 집 창밖에요. 돌길도 달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나는 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생각하고 그립기 때문에 자주 갔을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이 꿈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공간보다 옛날엔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과 구석들이 더 많았을 테니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꿈이란 소재가 더 많이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꿈길에 자취가 없으니 그게 슬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작품 볼게요. 님이 그리워서요. 겨우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자리도 두리숭숭 하더래요. 어떻게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요. 그리워하던 님을 잠깐 만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꿈을 통해서 지금 소망을 이루고 있죠. 대신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소망을 꿈속에서 이루고 있다. 근데 님을 잡고 있을 것을 잠이 깨어 봤더니 옆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님이 없구나 하고 슬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꿈꾸기 전보다 꿈을 꿨는데 그리운님을 너무 잠깐 만났죠. 그러면 꿈을 꾸고 나서 꿈꾸기 전보다 어때요? 더 큰 상실, 좌절을 느꼈겠죠. 그래서 여기 구조는 현실, 꿈, 현실의 구조로 굉장히 짧은 분량의 시조지만 현실 꿈, 현실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3도 비슷한 이제 정서인데요. 꿈이라도 임을 보고 싶어서요. 잠을 자려고 누웠대요. 근데 새벽달이 지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규 나옵니다. 자규 나오면 무조건 슬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규 또 새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겠네요. 두어라 단장 춤신.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에요. 애끓는 그런 춤시야. 너와 나가 다르겠어? 너와 나는 같아. 그래서 동병상련 감정이입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재치 있는 발상이긴 하죠. 꿈에 자취가 남는다면 이런 표현일까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임에 대한 깊고 애틋한 이런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건 배경 지식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현실 꿈, 현실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그 조선시대에서는 많이 활용됐을까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오히려 짧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슬픔과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로도 쓰이더라 이거죠. 소망을 잠깐 이루어주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존재로도 보인다. 자, 세 번째, 꿈길마저 차단하는 거예요. 밤새 우는 두견새 소리를 들어요. 꿈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별한 임을 만나게 해주는 그나마 매개체인데요. 그런데 이 자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자규 소리를 가만 듣다 보니까 아, 너도 그렇게 슬퍼서 우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입도 느껴지는 거고요. 단장춘심이라는 이런 애끓는 마음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잘 표현해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꿈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임과 함께 하고픈 욕망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차피 꿈이라는 것은 소망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란 걸 이미 사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꿈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전소설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차용이 돼서 무슨 몽유록 또는 무슨 몽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꿈에 대한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소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조를 좀 보고 나면 저희가 이제 연시조 들어갈 거고요. 이제 가사 작품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